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지니아주 민주당 정치 트리오가 스캔들에 말리면서 정치는 물론 사회, 쇼핑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정치계와 미디어, 일반 시민이 개입된 음모와 폭로에 연관된 큰 지진입니다.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이 인종과 미투 무브먼트에 의해 자리를 뺏기면 어부지리로 하원 의장이 된 공화당 정치인이 주지사가 됩니다. 패션업계 구찌도 버지니아주 스캔들 관련 상품인 스웨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합니다. 경제 제재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완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도움을 받도록 주선하면서 핵 파기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인은 걱정과 희망을 품고 바라본다고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은 비핵화 선언, 인스펙션, 영변 핵시설 파기 정도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면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와 러시아의 돈 거래 관계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회사가 이례적으로 4억 달러 캐쉬를 주고 새 건물들을 사들인 것도 조사 대상입니다. 베네수엘라 운명은 베네수엘라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고픈 베네수엘라 국민 상당수가 지금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야당 지지자 편에 서고 있지만 2, 3개월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 사실은 미국의 꼭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계획되지도 않은 속에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지금 정치 트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모두 민주당이고 전부 물러날 수도 있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대해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요, 그 중간선거 전에 사이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곤란한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고 제일 먼저 증거로 보여준 주가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가 여러 가지로요, 조금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낙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그 보수적이고 그에 비해서 또 흑인들이 많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성향도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버지니아주에는 연방 공무원들도 많이 살고 있고 해서 버지니아주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주지사가 되고 한 것이 굉장히 지금 새로운 신호탄으로 보였는데 그 민주당 주지사가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의대 졸업 그 사진에서 한 사람은 그 KKK단 그런 그 옷을 입고 있었고 하얗게 눈만 내놓고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그 당시에 80년대였어요. 84년도였는데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이게 이제 인종차별적이다 해서 본인이 처음엔 잘못했다 했다가 그 다음날 가만히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니다 하고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사람 물러나야지 된다. 더 이상 그 주지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사설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지사는 또 다른 미투 무브먼트, 거기다가 또 검찰총장, 또 거기다가 그 하원 의장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그 결합이 돼 있어서 시작은 우파 매체에서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과거의 사진을 가지고 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성인이지 않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공화당도 당연히 오늘 뭐 뉴욕 포스트 보면은 커버 스토리와 사진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게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도 여기 개입돼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사진이 있을 수가 있어. 대통령은 인종차별적인 발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흑인 그 무고한 사람들 사형시켜야지 된다고 과거에 전면 광고까지 냈었는데요. 이제 이게 정치인 거죠.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로 아주 떨떠름한 거죠. 당의 색깔이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 소수를 보호해야지 된다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전부 이제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지사가 만약에 지금 아니다, 안 물러나겠다 하지만 주지사가 물러나게 됐을 그런 경우에 그 워싱턴 포스트는 물러나야지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 검은색 얼굴 칠을 한 게 뭐 인종 그 차별적인 그런 그 형태에서 다 큰 성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한 그 인종 차별적인 그 시각이라던가 아니면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판단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간은 지났다 하고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그럼 부지사가 그 자리를 일단 올라가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사 저스틴 페어팩스입니다. 페어팩스가 그쪽 버지니아의 지역도 있어서 혼돈하시기가 쉬운데, 민주당의 이제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는 94년도였었던가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할 때 한 여성이, 이 여성이 어떤 학교의 지금 교수인데 역시 본인도 민주당입니다. 뭐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그러한 제보를 했었어요. 같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전당대회 나가면 많은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이 부지사도 민주당 전당대회 나갔고 그 여성 교수도 전당대회에 갔는데 호텔방에 가자 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서로 합의입니다. 호텔방에 가서 키스를 했다. 키스한 것까지도 그 합의를 하고 키스를 했다고 이 여성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뭐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으로 전해드리기 힘든 그런 부분까지 닥터 바네사 타이슨이라는 민주당이에요. 스크립스 칼리지의 대학교 그 교수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주 자랑스러운 민주당이다 하고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호텔방에 갔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양보를 하고 키스를 서로 하고 있었는데 키스를 하다가 정말 quickly turn into 성폭행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해서 이 남자가 여성의 입으로 자신의 그 성기를 애모하라고 했다 해서 본인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이 민주당 주지사가 강압을 해서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2004년도에 있었는데 2017년이군요. 워싱턴 포스트에 이 내용을 이 여성이 제보를 했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굴욕스럽고 부끄럽고 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브렉 캐버널 그 연방 대법관 공화당 대법관 지명자에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한 교수가 그렇게 왜 그렇게 오랜 동안 간직했느냐 했더니 부끄럽고 나 자신에게도 뭐 부끄럽고 화가 나고 무섭고 그랬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2017년도에 제보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그 당시에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을 하기가 힘들어서, 왜냐면 호텔 방까지 가서 키스하는 것까지 합의를 하고 했다고 하니까 끝까지 이 그 지금 부지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고, 부지사는 그럼 왜 나에게 표현을 하지, 싫다고, 그런 표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성은 내가 왜 표현하지 않았느냐, 울었는데 뭐 나를 강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 부지사는 아니라고 하고, 호텔방에 두 사람만 있었으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그 언론사로서 이것을 증명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당시에 보도를 하지 않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부지사가 주지사 자리를 물려받지 못할 경우에 세 번째는 검찰총장이 그 버지니아주의 순서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도 역시 대학교 다닐 때에 뭐 얼굴에 검은 칠을 했다던가요.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달나라 그 춤이요. 다리 이렇게 무대 바닥에 붙이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뭐 마이클 잭슨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의 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 검찰총장도 또 민주당입니다. 세 사람이 다 민주당이에요. 이 검찰총장도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얼굴에 그 커크 칵스란 아니죠. 이 사람은 공화당이고 검찰총장이 마크 헤링이라는 검찰총장인데 80년도에 얼굴에 그 블랙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블랙으로 칠했었던 적이 있다 하고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또 역시 주지사와 마찬가지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될 경우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네 번째 사람이 주지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원 의장인데 하원 의장은 공화당이에요. 칵스라는 하원 의장인데 이게 또 참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어요. 버지니아주에서 다수당이 돼야지 전체적인 연방과 마찬가지로 의장이 되는데 하원 의장이 되는데 그때 버지니아주가 어떻게 됐냐면요. 50대 50이었는데 버지니아주의 공화당 하원이 한 석이 너무 그 가까운 겁니다. 표 차이가. 재검표를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던 공화당 데이빗 그 얀시 현재의 의원이에요. 그 의원과 민주당의 그 도전자가 결국은 그 세라믹 그 무슨 통 같은 데다가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 이름으로 뽑기를 해서 그 현역 의원인 공화당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로 두 표 차이로 버지니아에서 이제 그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되면서 다수당이니까 이 커크 칵스가 다수당으로서 하원 의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정말 투표 뽑기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화당이 이제 그 주지사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공화당이 주지사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또 공화당이 또 다른 하원 의장을 내고 하면은 역시 이제 공화당이 탈환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주지사 자리를 이게 정치적으로 정말로 아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이고 그리고 버지니아주가 중간선거 그 이전부터 미국에서 가장 그 주목받았던 것이 이런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이 제일 먼저 시작돼서 민주당이 짝 그 트리오가 잡게 됐네 했는데 이 같은 이유로 이게 다시 이렇게 되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자요. 다른 나라에까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은 아닌데 파생이 되는데 구찌가 오늘 아침에 딱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구찌의 그 아주 그 이슈가 많이 됐었던 폴로 그 넥 그 스웨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목까지 오는 그 스웨터가 있잖아요. 구찌에서는 아주 그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이 목까지 오는 것을 아예 이 코까지 접어서가 아니라 코 아래까지 덮고 입술 있는 데만 입술만 아주 크게 뜯었어요. 그곳을 입술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는 까만색에 빨간색으로 두텁게 입술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찌가 2월 달이 흑인의 달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뭐 어떤 나라인가 미국을 카피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을 흑인의 달을 기념한다고 블랙의 두터운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칠해서 상표로 내놓은 겁니다. 인기가 있었어요. 뭐 어떻게 부르든가요. 뭐 발라클라바 점퍼라고 해서 붙였는데 이게 뭐 이런 일들이 터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블랙을 그렇게 뭐 입술 크고 하다고 그럴 수가 있어? 하니까 구찌가 뭐 특별하게 뭐 많이 사람들이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프라다 일도 있었잖아요. 프라다의 그 열쇠고리가 흑인들 상징하고 했다가 굉장히 그 소비자들이 흉을 보고 하니까 내려버렸는데 그 전에는 뭐 돌체 앤 가바나도 있었고요. 뭐 그때는 블랙은 아니고 중국 사람들 비하한다 해서 이번에 오늘 그 구찌가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그 라지한 레드 립스를 이렇게 블랙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치가 실제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우파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매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런 것을 역시 검찰총장의 얼굴 블랙으로 칠한 것도 그 같은 매체가 그 터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격인 거죠. 정치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언론계에서도 특히 큰 그 전형적인 신문이 아닌 경우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남을 공격하기도 쉽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소셜미디어에서 막 퍼다 나르고 그리고는 그 뒤에 가장 검증과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매체가 제일 나중에 가면서 그러나 시작은 거기서 된 거죠. 해서 지금 버지니아주가 주지사부터 부지사부터 뭐 검찰총장까지 민주당이 트리오로 싹 물러나고 그 자리를 일단 주지사는 공화당이 차지할 수도 있는 물론 세 사람 다 물러나지 않는다고는 하니까 아직까지는 버티기를 하고 있으니까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물러날 일은 없을 수도 있으나 결국은 세 사람 다 한 사람은 미투, 두 사람은 블랙에 대한 어떤 그 혐오적인 인종적인 이런 것으로 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미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강하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주 묘하게 글쎄요. 이런 때는 부메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정치와 심지어는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옷 파는 큰 매체까지도 상상하지 못하는 대비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에 소셜미디어가 발달되면서 휘말릴 수 있는 21세기 2월 며칠입니까? 날짜 말씀 안 드릴게요. 2월 며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의회에서는 법무장관 오늘 아마 투표할 것 같기도 하고요. 상원 그 법사위원회에서는 청문회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저는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틀이 오늘의 미국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늘의 미국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는데 북한 관련 뉴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한국 언론에서 어제 또 그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미국은 북한과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난을 많이 하던데 그 비난하는 매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때는 미국에서 보긴 밖에서 보기는 참 비합리적으로 지지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밖에서 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북한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정상회담이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하는가, 어디까지를 서로 그 합리적인 선상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주고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관심이 많고 걱정하시는 분과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 이 두 그룹이 어떤 그룹이다 정치적인 성향이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우스 코리아의 경우는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분열돼 있다. 이게 이제 AP통신의 지적이거든요. 리버럴의 경우에는 비핵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믿거나 아니면 비핵화가 아니면 어때? 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다 우리 건데 그리고 AP통신이 제일 먼저 인터뷰하신 분은 서울 열차역에서 68살 되신 은퇴하신 분이군요. 이상원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비핵화는 뭐 힘들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를 원하고 미국은 또 모든 것을 다 북한이 포기하기를 원하니까 힘든 것이다 하는데 글쎄요. 이분이 조금 미국을 너무 선명하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사이에야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더 알아져 가겠죠.
당연히 정치인이 아니었고 정치인이었어도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것인데 요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그 완전한 그 비핵화라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고 행정부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스티브 비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밝으면 한국에 가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미국인으로서 대북 대표로서 말하고 싶은 데까지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브리핑을 하겠죠.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반대의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갤럽 코리아가 12월 달에 조사를 했더니 45%가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또 핵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람이 45%, 지킬 것으로 믿는 사람이 38%랍니다. 그럼 오차범위 3.1%포인트를 빼고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람이 훨씬 많기는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워싱턴의 그 강성을 좀 설득시키려고 많이 해보고 또 한국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경제 도움 주고 협력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북한으로서는 영변의 핵시설은 파기를 하고 디스멘틀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결, 프리즈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인스펙터들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게 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것 계속하게 하는 것. 뭐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는 게 뭐 에피통신에서는 특히 이제 뭐 고유한 그 교수 같은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그게 이제 에피통신의 시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양측이 핵 파기를 한다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피케이션을 한다고 하고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이것 자체가 성공한 회담이다. 이제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뭐 미국에서는 전부터 얘기됐었잖아요. 2월 27일, 28일에 회담을 하고 나면은 3월 1일로 미국에서는 전부터 보도를 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그게 뭐 어디에서라고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베트남과 중국은 가까우니까 이쪽 저쪽에서도 만날 수는 있을 것 같고 게다 대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4웨이 미팅을 할 수 있나?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종전선언 같은 것이 있는 거야? 아니면 종전선언은 하지 않더라도 평화조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종전선언이야 어차피 한국이 그 당시에 그 유엔 사령관 이승만 대통령이 안 한다고 끝까지 전쟁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선언을 하고 뭐 휴전선언 이런데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 정도야 이제 스킵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하나 걸려 있냐면 오늘 그 BBC 방송이 자세히 보도를 했고 오늘의 미국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내용을 뭐 뉴스에서 스트레이트로 다 다뤘을 테고 그 이후에 더 전해드릴 게 없어서 제가 스킵을 했던 뉴스인데 유엔이 요즘 계속 그런 보도를 하잖아요. 유엔의 발표를 통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게 북한이 핵 프로그램 계속하고 있고 또 유엔의 경제 제재 같은 것도 결의안도 아주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에는 당연히 뭐 그 쉽투쉽 그 해상에서 플루토늄을 포함해서 뭐 석탄 이런 것을 국적이 다른 배에 옮겨 실는 것만은 물론이고 그 안에 이제 플루토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핵시설이나 핵물질 같은 것을 숨기고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그 활동도 북한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월요일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BBC 방송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유엔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유엔의 경제 제재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뜻이잖아요. 미국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인데 별로 경제 제재에 효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CNBC에서 미국의 이제 그 제대로 된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그룹이 뭐 컨설팅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기구가
애틀란틱 카운슬의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뭐 경제 제재 조금 느슨하게 해주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같은 거 조금 줄여주고 그 대신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도 나중에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는 별도로 하고 북한에선 단계별로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라도 북한의 핵 파기를 선언을 해줄 것인가. 거기까지.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MF뿐만이 아니라 월드뱅크 나아가서 세계 무역기구까지 북한을 조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로버트 매닝 씨 애틀란틱 카운슬의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개발을 해왔던 못 먹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해오면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까지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은 미니멈으로 하면 그리고 맥시멈으로 하면 정말로 할 수 없이 핵을 파기한다던가 영변 핵시설 파기까지는 보여주겠죠. 그 디스트로이 하는 것까지 완전히 그런 것까지는 보여줄 것 같고 그런데 주한미군 철군이요. 이건 너무 위험이 많다는 거죠. 철군은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를 조금 줄인다는 22,000명 미만으로는 줄일 수 없도록 지금 의회에서 예산안에 묶어뒀으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28,000명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4만 명이라고 했지만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28,000명으로 알고 있다. 어떤 때는 4만 명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얼만큼 그 이슈를 연구했는가. 4만 명인 때도 있었죠. 더 많았었던 때도 있었죠.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와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28,000명인 거잖아요. 이 28,000명을 22,000명 아래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이 어디까지 뭐 줄여본다던가 이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도 아주 확실하게 펌리한 그런 커미트먼트로 가지는 않고 하는 것 봐서 이게 바로 액션 포 액션 스타일. 뭐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북한과 대화를 하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지만 액션 포 액션 스타일이 있어야지 된다고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싱가포르 회담 전부터 오늘의 미국도 그런 방향을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으니까요. 협상을 하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못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 다이나믹한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은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싱가포르 회담에 나갔죠. 이번에 또 베트남에서 회담하면 또 이제 그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 뭔가 그 김정은 위원장도 보여줘야지 되는 거죠. 뭔가를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글쎄요 여러 가지를 미국의 전문가나 미국 언론이나 뭐 한국에서 나오는 보도나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그리고 대중들은 잘 모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대통령들도 애매모호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연설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도가 좀 심각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국정연설로 그 지지 기반도 다져놓고 중도에 있는 사람까지 좀 인기를 끌어놓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뭔가를 더 해주고 북한도 받으려면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이제 상식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입장은 그래요. 민주당이긴 하지만 그 민주당의 상원 리더인 척 슈머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뭐 그게 힐러리 클린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주요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중간에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마이 오피니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낸시 펠로시도 고개를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눌렀던 거예요. 아무튼 그 표정이 분명히 이건 아니지 했거든요. 공화당에서 휘파람을 분 의원도 있지만 공화당 그 정치인들도 다른 연설을 그 부분에서 박수를 칠 때보다는 그때 반응이 조금 덜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야,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했고 그것을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많은 미국 언론이 팩트 체크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들어오고 나서 파이어 앤 퓨어리라고 하면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된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본인이 파이어 앤 퓨어리 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또 나의 친구 하면서 수습을 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15개월 동안 이렇게 핵실험도 없고 하는 것 자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성과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그 말 한 것 자체를 한국의 진보 언론이 미국 언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옳죠. 왜냐하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오면은 전쟁 중이었을 것이다. 그게 증명이 안 된다고 진보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이 100% 맞다는 식으로 하는데 뭐 과장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던 거죠. 다른 대통령들도 북한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생각 안 해본 대통령이 없습니다. 핵무기가 없을 때도 그랬고 핵무기가 없을 때는 어쩌면 전쟁이 가능했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민주당인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 핵무기가 이처럼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도 그렇고 미군 가족도 그렇고 미국에서 한국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도 서울이 또 완전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우방국인데 그 북한에 뭐 어디 핵 시설을 폭격하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밖에 대통령들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불가능한 거예요.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전형적인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고. 내 버튼이 더 커, 네 버튼이 더 커, 내게 더 작동 잘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했었다는 겁니다. 오바마 때도 그럼 뭐 폭격, 군대가 있는 한 다 검토를 해보죠. 모든 것이 언더 테이블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지금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유니크한 대통령은 없을 테니까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해보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한국인이 피해를 보고 수백만 명이 죽는 핵전쟁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북한에서 핵 테스트 같은 것을 할 때 컴퓨터 시스템으로 교란시켜서 한때 북한이 하면은 실패만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방해 공작을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다 해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널리스트 또 그런 미디어가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더 심각하게 봐야지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라면 몰라요. 월스트리트저널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군인이었을 때 광주 사태가 있었을 때 제가 그 영화 제목은 잊었어요. 한국 영화 광주 사태에 관한 것 보시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도 좀 나오고 하는. 그때 독일 기자가 한국에서 그런 것을 한국 내부에 알리지 못했을 때 뉴욕타임즈가 알려준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바깥에서 먼저 알렸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왜 그랬겠어요. 뉴욕타임즈 기자들, 독일의 기자들 등등 해서 숨겨가면서 공항에서 걸릴 것 숨겨가면서 한국에서 못하고 일본에 가서 독일로 전송하고 뉴욕타임즈 기자도 광주 사태 보도하고 한 것이 그 사람들은 당파적이라기보다 저널리스틱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 문재인이 대통령이든 누가 대통령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전두환이 대통령이든 누가 대통령이든 그 저널리스틱 페어한 마인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했었던 신문이고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미디어의 저널리스트와 미디어와
아주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기계적인 중립조차도 어렵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민이에요. 마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계속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합리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린아이처럼도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이 뉴욕타임즈 기자와 뉴욕타임즈 매체 자체도 마인드가 있는 매체고 마인드가 있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때 굿해요. 민주적인 것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도 돼야 될 때 안 할 수도 있어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공정하게 보도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너무 치졸했다라고 얘기하는 미디어와 저널리스트의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널리스트와 미디어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정치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보도를 하고 일을 할 때 좋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해야지 되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또 다른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이다. 우리 공화당과 열심히 일하고 있다.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공화당도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벽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원 의장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경제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경제 수치도 사실과는 다른 게 많았고요. 국정연설에서 그런데 만약에 당파적인 어제 제가 들려드리고도 잊었네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러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그런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경제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 유일하게 이유는 그거다. 경제가 나빠진다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바로 민주당이 이제 세금 보고서 좀 내놓으시죠. 우리가 하원 다수당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러시아와 연관된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하원의 그 정보위원회의 체어맨이 아담 쉬프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의원인데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젠 조사를 하겠다 해서 이미 그 스태프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 재단에 러시아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것도 검은 돈, 거기에 마피아 돈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러시아 정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 푸틴에게. 왜냐하면 러시아 돈이라는 것은 다 마피아도 푸틴과 연관이 되고 또 실제로 그 푸틴과 연관이 되고 그런 어떤 미국의 법적 제재를 받고 하는 사람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연관을 맺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는 건데 5월 달에 트럼프 컴퍼니가 4억 달러를 캐시를 주고 새로운 프로퍼리들을 사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사업할 때 king of debt 그리고 사업을 누가 본인 돈 내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고 파산도 기술이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돈은 그대로 살리면서 파산만 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훌륭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캐시를 쓸 사람도 아닌데 이 캐시의 출처를 지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닌데 4억 달러 캐시가 어디서 나왔는가. 과거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러시아 돈 아니야? 하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86년도에 러시아에 이제 처음으로 여행을 가서 이제 거기에 호텔을 만들려고 했고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뉴욕에 있는 러시안 아메리칸 뱅커와 함께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계속 조사도 받고 하는 사람인데 플렉스 스테이터라고
그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와 같이 해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4천만 달러 주식 사기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도 쭉 트럼프와 자녀들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엔 그렇게 됐고요. 2000년도 그 중반까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플렉스 세이터와 함께 그가 일했던 그 베이락 그룹과 함께 뉴욕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고 또 2013년 11월에도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가서 그때 이제 미스 유니버시티 그런 뭐 나시의 뭐 한국에서 엑스파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때도 이제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이제 그 2006년도 그 미팅을 하고 나서는 2016년도에 아니죠. 2013년도에 미스 유니버스로 트럼프 타워에 갔다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어요. 트럼프 타워 모스코 is next. 다음 단계가 그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캠페인을 또 치르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본인이 러시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이때는 그 후보일 때 그런 때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아니다 하고 러시아에 좋은 얘기들을 하고 하다가 개인 변호사가 계속 그 푸틴의 그 주변 사람들과 모스크바에 호텔 짓는 것 이런저런 것 하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네요. 기록은 다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뭐 등등해서 결국은 이 마이클 코엔도 1월 달에 끝냈다. 모스크바에 타워 짓는 것 하다가 나중에는 6월 달까지 갔다 하다가 이 대통령의 현재 변호사는 선거 때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트럼프 캠프에는 분명히 러시아 돈이 조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게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하면서 이제 스텝까지 고용을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은 참 뭐 사회주의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런 사설 썼는데 미국도 베네수엘라 꼴 날려고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미국은 기업을 국영화하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당에서도. 아무튼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보면은 외세의 힘을 빌려서 뭘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애틀란틱이 아주 길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뭐 이 어떻게 지금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죠. 마두로라는 이 대통령이 뭐 결국은 뭐 경제적으로 부패 등등 실패해서 후안 과이도가 굉장히 인기이긴 해요. 미국이 지지하는 스스로 대통령 선언한 국회의장 35살의 야당 지도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군과 정치 엘리트가 마두로에서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는데 지금 그 베네수엘라 주민들도 다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에 달려 있다는 게 굉장히 그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요. 어쩌면 마두로와 후안 과이도가 서로 협상을 해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면서 뭔가 그 권력을 나누어 갖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최후의 경우에 군사적인 개입이라도 하고 나면은 완전히 카오스가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지금 과두로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또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혼돈 상태에 들어가고 시간이 2개월, 3개월 지나가면 과두로 지지해서 사람들이 지금 숨지고 있네, 디제스턴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사이에 마두로의 그 멘토였던 우고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 또 일어나서 트럼프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끼리 해야지 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형태로 갈지 그리고 이 후안 과이도 야당 지도자가 뭔가를 트럼프를 등에 업고 해보고 싶어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빡빡하게 굴면 그 이후에도 뭐를 공짜로 해주겠어요? 뭐 하겠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협상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굉장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인 거죠. 외세에 기대려고 하니까. 외세.